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 프리미엄 정식 컨설팅 첫 번째 시간으로 경쟁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리뷰 TV의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식 컨설팅 추가 합격 방법론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경쟁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대학 입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별 고사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있죠. 노술고사나 면접고사 마무리되고 나면 12월 10일에 수능 성적이 발표되겠습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나면 현재 가채점 학생의 실제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수능 시험을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다른 학생과 비교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등급에 해당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정시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으실 텐데, 하이브리드의 정식 컨설팅을 미리 예약하신 분들 중에서 수시 원서 접수 관계 없으신 분들, 수시 합격자 발표 관계 없으신 분들은 12월 10일에 수능 성적표 발표되고 나면 바로 이때 정식 컨설팅 일정을 확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시 원서 접수하셨고 면접고사나 노술고사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수시 발표를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은 12월 16일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합격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예약하신 금액대를 환불받도록 할 거고, 만약에 불합격하셔서 정식 컨설팅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때 바로 저한테 문자 주시면 상담 일정을 정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시 합격자 발표가 12월 16일에 나고 난 다음에 등록기간이 16일,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가 등록기간이거든요. 이 등록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수시 합격자에 대한 추가 합격자 기간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약 20일부터 시작해서 23, 4, 5일 정도가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인데, 만약에 이때까지 너무 기다리시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논술 시험을 봤는데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예비 1번이거나 2번이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시 합격, 최종 합격 결과를 기다리셔야 되고 추가 합격 결과를 기다리셔야 되니까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12월 20일, 12월 22, 23, 24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간이 너무 늦어지시게 되어지면 최종적으로 컨설팅의 일정을 잡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의 결과를 지켜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저에게 연락 주셔서 일정을 확정하도록 할 거고요. 정식 컨설팅의 기간은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난 다음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12월 10일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고 나면 입시 데이터들이 그때 완성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초합이 되어지는 시기가 12월 13일 또는 14일 정도 되어지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완성이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시기는 12월 13일, 14일서부터 컨설팅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12월 16일 수시 합격자 발표 이후로 컨설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프리뷰에서는 정식 컨설팅을 12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월 30일까지 컨설팅에 집중이 되어지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컨설팅으로 예약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먼저 예약하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일정을 정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사실상 수시 원서 쓰시고 그 다음에 정식 컨설팅 예약했다 하더라도 수시에 합격하시면 어차피 정식 컨설팅 진행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학원에서 일정을 확정해 드리기가 어렵고, 지금은 가 예약하는 상태고요. 수시에서 최종적으로 합격 결과, 최종적 불합의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때 바로 연락 주셔서 일정을 확정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이 바로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컨설팅을 진행하시게 되었을 때 컨설팅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컨설팅의 기간은 사실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에 따라서 또는 학생이나 부모님의 성향이나 필요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컨설팅 기간이 너무 늦어지게 되어지면 사실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시거든요. 또 컨설팅이 너무 일찍 시작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입시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님께서 판단하셔서 컨설팅의 시기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약되어 있는 분들을 먼저 순차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나중에 컨설팅을 하게 되어질 때 정시 원서 접수 기간에 경쟁률을 보면서 컨설팅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정시 원서 접수 기간, 다시 말하면 원서 접수 기간 들어가기 전에 지원 대학과 학과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야만 된다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러지 않고 정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경쟁률을 보면서 원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원서 지원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한국외대, 그 다음에 한양대, 세종대학교, 자, 세 개 대학인 4개 학과의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의 변화를 보시게 되어지면 한국외대 국제학부, 한국외대 프랑스어학과를 지금 보면 원서 접수 4번째 날 중에서 D-3일이 되어지는 첫째 날은 경쟁률이 0.09, 0.17, 0.11, 0.12니까 한국외대, 한양대, 세종대 모든 대학의 경쟁률이 다 미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원서 접수 첫째 날은 경쟁률이 거의 반등하지 않고 경쟁률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날을 보시게 되어지면 한국외대가 0.27, 0.50, 0.48, 0.20이니까 두 번째 날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자, 원서 접수 4번째 날 중에서 D- 마지막 1일, 이때도 보면 한국외대의 경쟁률이 0.64, 1.17, 1.05, 0.09니까 사실상 원서 접수 마지막 전날까지만 하도록 경쟁률의 변화가 없거든요. 결국은 많은 분들이 언제 원서 지원을 다 쓰게 되어지냐 하면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대부분 몰리게 되어지는데, 한국외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도 마지막 날 오전의 경쟁률이 1.73인데 오후 경쟁률이 2.91이에요. 근데 최종 경쟁률은 5.64니까 사실상 마지막 날 오후 시간대에 대부분에 몰린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한국외대 프랑스어과 같은 경우는 오후의 경쟁률이 1.67의 경쟁률인데 최종 경쟁률은 10.20의 경쟁률, 한양대학의 의예과도 2.61의 경쟁률에서 최종 경쟁률은 3.67, 세종대학교는 4.56의 경쟁률에서 최종 경쟁률은 5.95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말이냐면 원서 접수 3일 기간 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날의 의미는 경쟁률의 의미가 없다. 결국은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경쟁률이 대부분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의 경쟁률에 몰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 오후 시간의 경쟁률과 최종 경쟁률은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경쟁률을 보고 최종 경쟁률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경쟁률을 보고 최종 경쟁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고,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마지막 날 경쟁률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시 원서 접수는 원서 접수 기간 이전에 대학과 학과가 이미 확정이 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에 이미 확정되어진 계획대로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확정되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원서 지원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시 지원의 결정 요소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자, 경쟁률은 함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경쟁률이 5.64라고 한다면 그 5.64의 경쟁률의 의미가 실제 나보다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또 그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만이 몰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경쟁률로 실제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안에는 실수도 포함이 되어져 있을 수 있고 허수도 대량으로 몰려져 있기 때문에 경쟁률을 마치 사실로 받아들이고 원서 지원의 판단 근거로 삼으시게 되어지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정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제가 생각할 때는 4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르는 분들이 12월 10일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첫 번째는 본인의 수능 성적에 대한 분석을 하겠죠.
자, 다시 보니까 내 수능 성적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이나 과탐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과연 어느 대학에 적합한지, 어떤 학과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거예요. 두 번째는 탐구 과목을 2개 반영을 하는 게 나은지 하나 반영하는 것이 나은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산점 부여하는 학교들이 있겠죠. 내가 만약에 과탐 2과목을 선택을 했다, 또는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다, 그럼 가산점을 주는 학교는 어디인지, 또 영어 등급별 점수에서 내가 영어를 1등급을 맞았었을 때, 2등급을 맞았었을 때, 3등급을 맞았었을 때 영어 등급별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내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한 건지 100분의 1을 반영을 하는 대학이 유리한 건지 매우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어지면 쉽게 본인의 성적대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결국은 뭐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성적이 가지고 있는 특징, 내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알려주지 않는 게 2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것은 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만을 알려줘요. 대학만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대학을 알려주지만 결과적으로 그 대학이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서 연쇄적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입시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거는 내 성적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의 합격 가능성을 얘기해줘요. 인터넷에서는 내 성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의 합격 가능성, 다시 말하면 최초 합격이 가능한지 추가 합격이 가능한지 추가 합격 가능성이 30%인지 80%를 알려주지만 손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는 전혀 0으로 나오죠.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추가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성적대에서 가까운 지점까지의 가능성만을 얘기할 뿐 그 지점을 넘어서는 구조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꼭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내 성적대에서 가까운 지점에 원서를 쓰면 붙나? 가까운 것은 나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추가 합격 가능성이 70%라고 한다면 75%인 학생도 있고 76%, 77%, 78%, 79% 추가 합격 가능성이 90%인 학생들은 나보다 앞에 있고 그들은 반드시 기다립니다.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는 합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거는 내 성적에 대한 분석, 이 성적 분석을 통해서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지만 여기서 알려주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 그 대학을 중심으로 가군과 나군과 다군, 그 다음에 상향과 적정 안정에 전반적인 입시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가 합격에 대한 방법 제시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고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정시는 반드시 추가 합격이 중요하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시에 가나다군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자기 성적대보다 낮은 대학에 원서를 써서 붙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세요. 어떤 성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시는 반드시 상향 지원을 합니다. 왜? 하나 정도 안정 적정 지원 나오면 반드시 상향이죠. 그리고 그 점수에서 1, 2점만 높인다 하더라도 대학이 바뀌고 학과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상향 계획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우리가 안정지원, 적정 안정지원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입시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배치표를 그대로 원서를 쓰시면 다 안정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패턴이나 일반적인 사고나 일반적인 지식만으로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수능 성적에 대한 분석이 1차적이다. 하지만 1차적인 이 수능 성적에 대한 분석은 사실 우리가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원서 지원에 꼭 필요한 게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이죠. 전년도 그 전년도의 입시 결과에서 첫 번째는 경쟁률의 변화라든가 또는 충원율이라든가 또는 학과별 환산 점수라든가 또는 학과별 점수의 구간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입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를 예측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정시를 예측하고 맞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와 2020년도의 입시 결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예측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입시를 구성하는 요구값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측한다는 게 말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원서 지원을 몰아가는지, 그걸 통해서 적정 안정과 상향 지원에 대한 계획을 역으로 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별도로 짜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22학년도 입시의 변화,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2022학년도를 아시는 것처럼 입시 변화가 커요. 특히 정시에서는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는 가나 다군의 군이동이 발생이 됐죠. 서울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연세대 고려대가 가군으로 이동하는 전반적인 입시의 군변화가 발생이 되어졌고, 이 군변화는 입시의 틀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짜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년도의 경쟁률, 정년도의 입시 결과 모든 게 다 바뀌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시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것에 대한 보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의 변화. 마찬가지로 이제 수시에서 수시 선발 인원이 줄고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올해 우리 2022학년도는 특히 정시의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또 일부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에서 올해 수능이 어렵다 보니까 이원 인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모집 인원의 큰 폭에서 변화 예상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전형 분법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입시는, 정시는 특히 심리 싸움이다. 수시는 심리 싸움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학생과 학생끼리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심리 싸움하고 두뇌 싸움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대학에 뽑힐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시는 대학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대학과 관계없이 학생과 학생 간의 경쟁, 다시 말하면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내가 아닌 다른 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원서 지원을 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시게 되어지면 결국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정시는 심리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얘기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정시 원서를 쓸 때 하나의 대학과 하나의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 분석하고, 2022학년도의 입시의 변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과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이 과정들이 다 입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수능,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결국 이런 입시 데이터나 입시에 대한 분석 자체가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경쟁률 하나만 보고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정시 컨설팅은 1회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자, 정시 컨설팅, 정시 원서 접수 기간에 들어가서 가끔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학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를 써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컨설팅을 받으면
뭐 여러 개를 골라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개를 골라주냐. 여러 개를 골라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라 하더라도 결국 엄청난 입시의 차이가 있어요. 동일한 대학의 학과라 하더라도 입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학과를 골라주게 되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으니까 기쁘다가 아니라 결국은 판단이 전혀 되지 못하고 결국은 학부모님이나 학생에게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퍼립에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경우는 가나다군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확정해 드릴 겁니다. 확정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정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들어가서 경쟁률을 보면서 지원 대학을 판단해 드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왜 그러다 보냐면 가끔 부모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원서를 쓰려고 결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학생의 성적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원서를 쓰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자 원서 접수 첫 번째 날 봤더니 기계공학과의 경쟁률은 0.30, 물리학과 경쟁률은 0.63,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경쟁률은 0.46이에요. 그럼 이제 물어보죠. 자, 기계공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불안해. 선생님 혹시 기계공학과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쓸까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럼 과연 이 상태로 왔었을 때는 어디를 써야 될까? 판단이 되시나요?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럼 두 번째를 넘어가 봅시다. 자, 원서 접수 마지막 전날 봤더니 경쟁률이 기계공학과가 0.72, 그 다음에 물리학과가 1.50, 소프트웨어과가 1.35의 경쟁률이에요. 이것만 보고 경쟁률로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기계공학과에 원서를 쓰는 게 적절하겠죠. 자, 그러면 낮은 과에 원서를 쓰면 어떻게 돼? 혹시 애들이 몰리지 않을까? 몰려서 경쟁률이 급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또 한편으로 높은 과에 원서를 쓰면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또 불안하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원서 지원을 못 하세요.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 날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런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자. 기계공학과가 2.77, 물리학과가 4.75,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과가 4.54. 자, 그러면 낮은 데 쓰는 게 유리하겠죠? 기계공학과에 원서를 쓴다라고 판단해 봅시다. 자, 그럼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기계공학과가 좀 높은 과야. 자, 높은 과인데 경쟁률이 낮아. 그럼 실제 성적이 높은 아이들, 다시 말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만 원서를 쓴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쟁률이 낮으니까 아이들이 확 몰리면서 경쟁률이 큰 폭으로 터지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또 경쟁률이 높은 과를 원서를 쓰려고 하면 마음이 좀 불안하죠. 왜? 기계공학과는 2.77인데 소프트웨어과나 물리학과는 경쟁률이 4.75, 4.54 정도 경쟁률이니까 높잖아요. 어떻게 써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시는 원서 접수 기간 이전에 대학이 반드시 결정이 돼야 돼요.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돼야지 경쟁률만을 보고 원서를 쓸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여기에 보여주는 경쟁률 2.77, 4.75라는 경쟁률이 실제 숫자로 보여지지만 이 경쟁률이 지원한 학생들의 실제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과연 2.77의 경쟁률 안에 어느 정도의 학생들, 얼마나 경쟁력이 있거나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했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접수 기간 이전에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고 그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수능 성적에 대한 분석, 전년도의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달라지는 입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입시의 경향과 흐름이 다 반영이 되어진 상태에서 최종적인 대학 결정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두 번째 날 정도의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최종적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입시의 중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물거품. 단지 뭐만 보고 경쟁률만을 보고 원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자, 선생님 마지막에 경쟁률을 봤더니
물리학과가 4.75의 경쟁률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학과가 4.54의 경쟁률인데 어느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물리학과에 원서를 쓰자. 경쟁률이 좀 높고 이 학과가 낮으니까 경쟁률이 낮아질 거야. 원서를 썼더니 7.71대 1, 소프트웨어학과 8.54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경쟁률과 최종 경쟁률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말씀드렸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입시에서는 많은 중요한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자료 준비하고 통계를 뽑고 그리고 입시 정보를 뽑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서 분석해서 결국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입시에 대한 정보들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단지 경쟁률만으로 따라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컨설팅을 받고 비용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했었던 의미가 더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은 함정이다. 경쟁률은 함정이다.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우리가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주식을 못하는 초짜들은 주가가 막 오르는 거를 보고 그때그때 반등하는 거죠. 단타를 치는 거죠. 하지만 주식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에 정보를 다 얻어서 주식의 동향과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적절히 베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에 들어갔더니 어떤 주가가 막 올라. 그럼 막 따라서 막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떨어져. 그러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경쟁률의 변화에 따라서 대학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입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정시는 이게 핵심입니다. 뭐가 핵심이냐면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만약에 어느 대학과 학과를 원서를 쓰기로 결정한다면 최소한 두 번째 날 반드시 원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두 번째 날 원서를 써서 내가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가고자 한다. 두 번째 날 원서를 쓰고 경쟁률을 잡아줘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경쟁률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지원할 대학에 빨리 원서를 쓰고 경쟁률을 높여놓는 거예요. 그럼 경쟁률이 높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 경쟁률을 뭐로 보냐면 숫자, 데이터, 실제 합격 가능한 학생들이 원서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초기 경쟁률이 높으면 정말 경쟁력이 있는 애들 또는 성적이 높은 애들 자신감이 있는 애들이 원서를 썼겠지 라고 생각하지 성적이 안 되는 허수들이 몰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허수들, 눈치 작전을 피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마지막에 몰리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상향 지원을 한다, 내가 추가 합격을 노린다 라고 한다면 전략을 미리 짜고 난 다음에 원서 지원을 통해서 경쟁률을 잡아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시는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긴다. 이 점을 꼭 아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눈치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내가 만약에 물리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처음에 작정을 했어. 계획을 짰어. 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경쟁률이 높으면 그 학과를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컨설팅을 통해서 이 학과에 원서를 쓰기로 결정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까지 몰리고 그 학과가 경쟁률이 높으면 결국은 그 학과에 원서를 쓸 수가 없고 낮은 학과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합불은 경쟁률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입시의 네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져서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경쟁률만 보고 원서를 쓰는 것은 안 된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기는 원서 접수 세 번째 날 중에서 두 번째 날 반드시 원서를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원서를 쓰는 것은 원서 접수 기간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대학과 학과가 확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지 말고 계획한 대로 반드시 원서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래요. 특히 정시 원서를 쓸 때는 경쟁률을 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죠.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경쟁률에 따라서 달라지고 흐트러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을 보고 쓰지 마시고 미리 지원 대학과 학과가 확정이 되어진 상태로 최종적인 원서 지원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부모님과 상담을 했었을 때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쓰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부모님이 물어보죠. 기계공학과를 쓸까요? 소프트웨어 학과를 쓸까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답변 드리기 어려워요. 거기다 대고 소프트웨어 학과를 써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기계공학과를 쓰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전부가 아닌데, 또 부모님께서는 경쟁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학과를 쓰라고 할 수도 없고 기계공학을 쓰라고도 할 수도 없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의 입시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뭐냐면 원서 접수 기간 내에 경쟁률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원서 접수 기간 이전에 이미 나는 대학과 학과가 확정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입시의 동향과 흐름에 대한 부분들 미리 예측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두 번째 날 미리 자리를 선점하셔야 돼요. 결국은 먼저 쏘는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 라고 하는 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입의 일정과 경쟁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기간, 그 다음에 원서 접수할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